그날 밤은 정말로 비가 무섭게 쏟아졌.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불빛들이 빗줄기에 흐려지며 번져나갔. 태호는 검은색 대형 세단 운전석에 앉아 조용히 다음 호출을 기다리고 있었다. 핸들 위에 올려놓은 손가락이 가볍게 리듬을 타고 있었. 앱에서 새로운 콜이 들어왔. 강남 클럽 앞 3명의 여성 승객. 목적지는 호텔이라고 나와 있었다. 태호는 별다른 생각 없이 차를 출발시켰. 클럽 입구에 도착하자 세 여자가 우산도 제대로 쓰지 않은 채 비를 뚫고 달려왔. 향수와 술 냄새가 뒤섞인 바람이 차 안으로 스며들었다. 야, 빨리 타. 비 맞아서 화장 다 지워지겠. 유리가 먼저 뒷좌석으로 뛰어들며 소리쳤다. 혜진과 지아도 따라 올라탔다. 문이 닫히자마자 세 사람은 웃음소리를 터뜨리며 자리를 잡았다. 앞좌석과 뒷좌석 사이의 프라이버시 블라인드는 완전히 올라가 있었다. 그들은 운전기사가 누구인지 전혀 신경 쓰지 않았. 차가 출발하자 유리가 다리를 꼬며 말했. 오늘 클럽 진짜 재미있었어. 그런데 수진이 그 남편 아직도 VIP 운전기사 하고 있다며. 강남에서 PR이사 하는 여자가 남편이 그렇게 사는 거 진짜 웃기지 않아. 혜진이 손으로 입을 가리며 크게 웃었다. 그러게 나 같으면 창피해서 못 살 것 같아. 매일 남들 차 끌고 다니면서 아내는 강남에서 화려하게 사는 거 태호 씨는 기분이 어떨까? 불쌍해서 원. 지아가 목소리를 조금 낮췄지만 차 안이 조용한 탓에 모든 말이 또렷하게 들렸다. 그나저나 최민석 오빠가 아직도 수진이 집 열쇠 가지고 있다면서. 예전 남친이랑 그렇게까지 이어지고 있다니 진짜 대박이야. 태호 씨는 아직도 모르고 있을 거 아냐. 유리가 따라 웃으며 덧붙였다. 당연하지. 수진이가 얼마나 잘 숨기는데. 민석 오빠가 준 펜트하우스 카드도 아직 쓰고 있대. 가끔 민석 오빠가 우리 수진이 집에 가자라고 하면서 웃는데 수진이도 웃으면서 받아준다고 하더라. 혜진이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말했. 야, 그런데 태호 씨가 그걸 알면 어떻게 될까? 조용한 사람 같던데 그냥 참고 넘길까? 아니면 폭발할까? 세 사람은 배를 잡고 웃었. 웃음소리가 차 안을 가득 채웠. 빗소리와 와이퍼 소리 그리고 그들의 날카로운 말들이 뒤섞였. 태호는 아무 말 없이 핸들을 잡고 있었다. 손등에 핏줄이 붉어져 나왔고 턱이 살짝 굳어 있었다. 그는 백미러로 뒷좌석을 한번 힐끗 보았. 세 여자의 얼굴이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는 목적지를 호텔로 입력하지 않았. 대신 차를 강남 중심으로 돌렸다. 블라인드는 여전히 올라가 있었. 세 여자는 아직도 아무것도 모른 채 수다를 이어갔. 수진이가 민석 오빠랑 만날 때마다 태호는 바보처럼 일만 한다고 투덜거린대. 진짜 웃겨. 그러니까 우리도 조심해야 해. 수진이한테는 절대 말하면 안 돼. 차가 점점 속도를 높였. 비가 더 세차게 내리기 시작했. 앞 유리창에 빗물이 쏟아지며 시야를 가렸. 태호는 감정 없이 차를 몰았다. 머릿속으로는 그들의 말이 하나하나 새겨지고 있었. 한참 후 차가 멈춘 곳은 강남의 최고층 유리 타워 앞이었다. 최민석이 소유한 고급 빌딩이었다. 화려한 조명이 빗속에서도 선명하게 빛났. 유리가 창밖을 보며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 여기 어디야? 우리 호텔로 간다고 했잖아. 왜 여기서 멈춰? 혜진도 불안하게 주변을 둘러보았. 운전기사님, 목적지 잘못 입력하신 거 아니에요. 태호는 천천히 프라이버시 블라인드를 내렸다. 그의 얼굴이 백미러와 함께 완전히 드러났. 순간 세 여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태호 씨. 지아가 먼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혜진은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못했. 유리는 가방을 움켜쥐며 문손잡이를 더듬었다. 태호는 백미러를 통해 그들을 똑바로 바라보았. 한쪽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다. 차분하지만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 네, 강태호입니다. 박수진 씨의 남편이요. 오늘 밤 이야기는 정말 잘 들었습니다. 편안한 시간 보내셨나요? 그의 말투는 평소처럼 담담했지만 공기가 순간적으로 얼어붙었. 유리가 먼저 비명을 지르며 문을 열었. 야, 빨리 나가. 혜진과 지아도 허둥지둥 가방을 챙기며 차에서 뛰어내렸다. 비가 세차게 내리는 가운데 하이힐이 미끄러져
유리는 거의 넘어질 뻔했. 세 사람은 서로를 부축하며 타워 입구 쪽으로 비를 뚫고 달아났. 그들의 뒷모습이 점점 멀어졌. 태호는 차에서 내려 한참 동안 그들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서 있었다. 빗물이 그의 어깨를 적셨지만 그는 움직이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꼼꼼히 확인했. 음성은 매우 선명했. 모든 대화가 그대로 녹음되어 있었. 그는 그 내용을 USB에 저장한 뒤 집에 도착해 수진의 화장대 서랍 가장 위쪽에 조용히 올려놓았다. 그녀가 매일 아침 화장을 하며 보는 곳이었. 다음 날 아침 수진이 평소처럼 화장대를 열었. USB가 눈에 들어왔다. 그녀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손이 떨리며 USB를 집어들었다. 그녀는 서둘러 거실로 나왔다. 혜호는 소파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 신문은 펼쳐져 있었지만 그는 읽고 있지 않았. 이게 뭐야? 혜호야, 이 USB 어디서 난 거야? 수진의 목소리가 심하게 떨렸다. 혜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차분했. 어제 내 친구들 태웠어. 유리, 혜진, 지아. 클럽에서 나오는 길이었나 봐. 재미있는 이야기 많이 하더라.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 말했. 차에 붙어있는 운전기사는 승객과의 대화에 대한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스티커, 너도 잘 알지. 증거로 쓰기. 정말 좋았어. 수지는 USB를 쥔 손에 힘을 주었다.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 변명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 얼굴이 점점 붉어지며 당황스러움이 커졌다. 혜호는 커피잔을 조용히 내려놓으며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 이제부터는 조용히 살자. 수진아. 그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무거웠. 수지는 그 자리에서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 그날 이후 집안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 수지는 매일 아침 USB를 보며 손을 떨었지만 태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평소처럼 새벽에 일어나 차를 정비하고 밤늦게까지 VIP 콜을 받았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예전과 달랐. 더 차갑고 더 날카로웠다. 태호는 오랜 친구 배동근에게 연락했다. 동근이는 중학교 때부터 함께한 IT 전문가로 지금은 고급 승용차의 특수 시스템을 설치하는 일을 하고 있었. 태호야, 오랜만이다. 무슨 일로 전화했어? 동근이의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밝게 들려왔. 태호는 조용히 말했. 부탁 하나만 하자. 내 차 블랙박스 데이터 좀 더 깊게 분석해 줄 수 있나? 그리고 몇 가지 추적도. 동근이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 알았어? 내일 저녁에 작업실로 와. 자료 다 가져오고. 다음 날 저녁 강남 외곽의 작은 작업실에서 두 사람은 오랜만에 마주 앉았. 동근이는 노트북을 여러 대 켜고 태호가 가져온 블랙박스 원본 파일과 앱 호출 기록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수진이 친구들 SNS도 좀 봐. 유리, 혜진, 지아, 최근 체크인 장소랑 태그된 사진들. 태호가 덤덤하게 말했다. 동근이가 키보드를 두드리며 웃었다. 야, 너 진짜 무섭게 변했네. 예전엔 이런 거 절대 안 하던 놈이. 화면에 수많은 사진과 위치 정보가 떠올랐다. 새 여자가 자주 다니는 술집, 카페, 그리고 김나영이라는 이름이 여러 번 등장했다. 나영이는 태호와 수진의 결혼식에 참석했던 수진의 대학 동기였다. 최근에도 수진과 자주 어울렸다는 기록이 나왔다. 태호는 그 정보를 바탕으로 나영이에게 접근했. 그는 나영이가 자주 이용하는 VIP 승차 앱을 통해 그녀의 콜을 일부러 받았. 인천공항으로 가는 늦은 밤 콜이었. 나영이는 출장 후 피곤한 얼굴로 차에 올랐. 술 냄새가 진했. 블라인드를 올린 상태로 차를 출발시키자 나영이는 뒷좌석에 기대며 중얼거렸다. 기사님, 오늘 좀 피곤하네요. 말 좀 시켜주실래요? 태호는 백미러로 그녀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대답했다. 어디서 오시는 길이세요? 나영이는 한숨을 쉬며 창밖을 보았. 출장 끝나고 술자리까지 예전부터 알던 사람들 만났어요. 그런데 마음이 영 불편하네. 차가 고속도로에 들어서자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 나영이의 목소리가 점점 풀렸. 술기운과 죄책감이 뒤섞여 그녀의 혀를 풀어놓았. 기사님, 결혼하셨어요? 네, 했습니다. 태호가 담담하게 답했다. 나영이가 쓴웃음을 지었다. 사실
박수진 씨 결혼식에 갔었어요. 신부 친구로. 그날 정말 아름다웠는데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 손으로 얼굴을 쓸어내렸. 근데 그날 밤 신혼 첫날 밤에 수진이가 민석이랑 따로 만났어요. 호텔 스위트룸에서. 저도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다른 애들도 몇 명 더 있었고. 수진이는 웃으면서 태호는 모를 거야 라고 했어요. 그게 시작이었나 봐요. 그 후로도 계속 여러 명이었어요. 민석이뿐만이 아니었어요. 태호의 손이 핸들을 세게 움켜쥐었다. 그러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다. 사진이나 영상 혹시 남아있나요? 나영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가방을 뒤적였다. 저 정말 미안해요. 오랫동안 마음에 걸렸어요. 수진이가 너무하다는 생각은 했지만 친구라서 못 말렸어요.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 에이드롭을 켰. 태호의 아이패드가 신호를 받았. 수십 장의 사진과 여러 개의 영상이 순식간에 전송됐다. 모든 파일의 날짜와 시간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신혼 첫날 밤부터 최근까지 수진과 여러 남자들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이게 다예요. 원본 그대로예요. 저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더 이상 못 보겠어요. 나영이는 흐느끼며 말했. 태호는 인천공항 도착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차가 멈추자 나영이는 비틀거리며 내렸. 기사님, 정말 죄송해요. 태호는 고개만 살짝 숙여 인사한 뒤 차를 돌렸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그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타들어갔. 분노라기보다는 차가운 결의업. 작업실로 돌아온 그는 동근이와 함께 모든 파일을 확인했. 동근이가 USB 두 번째를 만들어 주었. 이거 진짜 치명적이네. 조심해서 써. 동근이가 걱정스럽게 말했. 태호는 USB를 받아들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 이걸로 끝을 내야겠어. 그는 두 번째 USB를 작은 상자에 넣어 책상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 첫 번째 USB가 불씨였다면 이건 이제 폭탄이었. 태호는 창가에 서서 빗속 서울 야경을 한참 바라보았. 수진이 지금 집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지, 그녀가 아직도 자신을 바보로 여기고 있을지 생각했다. 그의 입가에 스치는 미소는 더 이상 따뜻하지 않았다. 이제 진짜 게임은 시작이었다. 그날 밤 서울에서 가장 화려한 루프톱 클럽 아스트라에서 수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가 열렸다. 그녀가 3년 동안 공들여 키워온 PR 프로젝트의 데미장이었다. 업계 주요 인사들과 언론, 대형 클라이언트들이 모두 모인 자리였다. 수진은 새하얀 드레스를 입고 단상 위에 서 있었다. 손에는 샴페인 잔이 들려 있었고 얼굴에는 승리의 미소가 가득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팀이. 그녀가 감동적인 연설을 이어가며 잔을 들어 올리는 바로 그 순간 클럽 입구가 소란스러워졌다. 검은색 롤스로이스 한 대가 천천히 멈춰섰. 문이 열리며 최민석이 내렸다. 그는 값비싼 수트 차림에 한 손에는 시가, 다른 손에는 수진이 좋아하는 장미 꽃다발을 들고 있었다. 거만한 미소를 지으며 안으로 들어서는 모습이 카메라 플래시를 집중적으로 받았. 수진아 축하해. 민석이 큰 목소리로 외치며 단상 쪽으로 손을 흔들었. 순간 화이장 전체가 얼어붙었다. 기자들의 카메라 셔터 소리가 미친 듯이 울려 퍼졌. 클라이언트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속닥거렸다. 수진의 손에 들린 샴페인 잔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지며 미소가 깨졌. 태호는 클럽 입구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차를 세우고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오늘 특별히 민석의 호출을 받아 이곳까지 데려다준 VIP 기사였다. 블라인드를 살짝 내린 채 백미러로 모든 상황을 확인했다. 민석이 일부러 수진에게 다가가 포옹하려 하자 화이장하는 완전한 혼란에 빠졌다. 저 사람이 최민석 아닌가? 수진 이사님 남편이 아니라 이게 무슨 상황이야. 기자들이 몰려들었고 행사는 순식간에 스캔들쇼로 변했다. 수진은 연설을 중간에 끊고 단상에서 내려와 민석을 데리고 급히 뒤쪽으로 사라졌. 그러나
이미 늦었다. 그날 밤 모든 포털과 SNS에 강남 PR이사 남편 있는 몸으로 재벌 3세와 공개 데이트라는 제목의 기사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태호는 집에서 두 번째 USB를 꺼냈. 그는 동근이에게 부탁해 2분 분량의 오디오 파일을 만들어 두었다. 유리, 혜진, 지아가 차 안에서 수진을 조롱하고 민석과의 관계를 떠벌리는 가장 날카로운 부분만 정교하게 편집한 것이었다. 그는 익명의 계정으로 그 파일을 수진의 전체 연락처에 발송했. 회사 동료들, 상사, 주요 클라이언트 200여 명, 업계 관계자들, 그리고 수진의 친구들까지. 발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태호는 아무 감정도 없었. 수진의 전화가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 수진 씨, 지금 이 녹음 뭐예요?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사실인가요? 우리 회사 이미지에 큰 타격입니다. 친구들끼리 이런 얘기를. 진짜 실망이네요. 전화는 끊이지 않았. 회사 그룹 채팅방은 폭발 직전이었. 클라이언트들은 계약 취소를 검토한다는 메일을 보내왔다. 특히 유리, 혜진, 지아로부터 온 메시지는 가장 잔인했다. 유리야, 너 그 USB 준 사람이 태호야. 우리 얘기 다 녹음한 거였어. 혜진, 수진아, 미안한데 우리도 피해자야. 이제 너랑은 좀 거리 두어야 할 것 같아. 지아, 민석 오빠랑 잘해봐. 우리한테는 더 이상 연락하지 마. 수진은 거실 소파에 주저앉아 있었. 화장은 지워지고 눈은 퉁퉁 부어 있었. 그녀는 태호를 올려다보았다. 목소리가 갈라졌. 너, 이게 다 너지.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태호는 주방에서 커피를 타며 담담하게 대답했. 네가 먼저 시작했으니까 나는 그냥 마무리만 한 거야. 그는 외출 준비를 하며 코트를 입었. 오늘은 늦게 들어올 거야. 편하게 쉬어. 태호는 차를 몰고 강남 고급 펜트하우스 아래로 향했. 유리와 혜진이 자주 모이는 곳이었. 그는 차를 건물 뒤편 골목에 세우고 창문을 살짝 열었다. 블랙박스 카메라와 고성능 녹음 장치를 작동시켰다. 30분쯤 지나자 새 여자가 모습을 드러냈. 수진이 완전 끝났네. 회사에서도 쫓겨날 것 같. 유리가 와인을 따르며 말했다. 혜진이 웃었다. 원래부터 그럴 줄 알았어. 민석 오빠한테 수진이 밀어준 게 우리인데 이제 와서 우리한테 피해주네. 지아가 목소리를 낮췄. 민석 오빠가 수진이한테 돈 많이 썼잖아. 우리도 그 돈 좀 나눠 가졌으면 좋겠는데. 이제 수진이 떨어지면 민석 오빠가 우리 쪽으로 올까? 세 사람은 한참 동안 수진을 어떻게 더 이용하고 어떻게 피해를 최소화할지 계산했다. 그 대화는 모두 녹음됐다. 태호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그는 녹음 파일을 확인한 뒤 차를 출발시켰다. 이제 수진의 세계는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태호는 서울의 아침 거리를 달리며 처음으로 오랜만에 깊게 숨을 내쉬었다. 그의 복수는 아직 끝나지 않았. 수진의 세계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 태호는 그 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다음 단계를 준비했다. 그는 이미 일주일 전부터 변호사를 찾아갔. 강남에서 이혼 전문으로 유명한 법률사무소였다. 태호 씨, 아파트 임대 계약이 남편 명의로 되어 있죠. 공동재산으로 상가구와 가전도 분할 대상이지만 계약 해지는 명의자가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선단체에 기부하면 세금 공제도 받을 수 있어요. 변호사의 말에 태우는 고개를 끄덕였. 그는 서류를 하나씩 준비했. 먼저 고급 아파트 임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다. 집주인에게 위약금을 모두 지불하고 이사 날짜를 정확히 잡았다. 그 다음으로 공동계좌에서 나온 돈으로 산 소파, 침대, 식탁, 조명, 심지어 수진이 좋아하던 명품 가구까지 전부 포장해서 자선단체에 기부했다. 기부 영수증은 꼼꼼하게 챙겼다. 이사 당일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아파트를 텅 비게 만들었. 태호는 마지막으로 거실 한가운데에 작은 상자를 놓아두었. 그 안에는 두 번째 USB가 들어있었다. 신혼 첫날 밤부터 시작된 수진의 모든 외도 장면이 시간 순서대로 정리된 파일들이었. 사진, 영상, 날짜, 장소까지 완벽했. 태호는 새로 구한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 강남에서 조금 떨어진 조용한 주택가였.
가구는 거의 없었고 책상 하나와 침대, 작은 냉장고만 있었다. 그는 오랜만에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고 소파에 누웠다. 휴대폰을 완전히 껐. 그날 저녁 수지는 출장에서 돌아왔다. 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아파트로 올라왔. 현관문을 열자마자 그녀는 멈칫했다. 뭐야? 집안은 텅 비어 있었. 화려했던 거실은 이제 콘크리트 바닥과 하얀 벽만 남아 있었다. 조명도 커튼도 그녀가 직접 고른 소파도 없었다. 발소리가 메아리 쳤다. 수지는 비틀거리며 안으로 들어갔. 침실, 주방, 드레스룸까지 모두 비어 있었다. 그녀의 옷가지마저 사라지고 없었다. 거실 한가운데 딱 한 가지 물건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작은 검은색 상자.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뚜껑을 열었. USB가 들어 있었다.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다. 이게 무엇인지. 아니야. 그녀는 USB를 쥔 채 주저앉았. 눈물이 터져나왔. 전화기를 꺼내 태호에게 전화를 걸었. 그러나 상대는 꺼져 있었다. 다시 걸고 또 걸었다. 결국 메시지만 남겼다. 태호야, 제발 받아. 집이 왜 이래? 나 어떻게 해? 태호는 작은 원룸에서 불을 끄고 누워있었.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지만 그는 눈을 감았다. 휴대폰은 여전히 꺼진 상태였다. 오랜만에 찾아온 고요가 그를 감쌌다. 더 이상 수진의 목소리를 들을 필요도 그녀의 변명을 들을 필요도 없었다. 다음 날 아침 태호는 늦게 일어났. 커피를 타서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았. 수진에게서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와 카카오톡이 와 있었다. 그는 하나도 열어보지 않고 모두 삭제했. 대신 변호사에게 문자를 보냈. 이혼 서류 준비됐습니다. 최대한 빠르게 진행해주세요. 수지는 그날 하루 종일 빈 아파트에 앉아 있었. 바닥이 차가웠. 그녀는 USB를 손에 쥔 채 한참을 울었. 친구들은 이미 연락을 끊었고 회사는 그녀를 조사한다는 공문을 보냈다. 모든 것이 사라진 느낌이었다. 태호는 새 아파트에서 간단한 아침을 먹으며 창문을 열었. 선선한 바람이 들어왔. 그는 오랜만에 라디오를 켜고 조용히 음악을 들었. 복수는 끝났다. 이제 그의 인생이 시작될 차례였. 수진의 울음소리가 빈 아파트에 메아리치는 동안 태호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아주 작고 차가운 미소였. 태호는 작은 원룸에서 며칠을 조용히 보냈다. 휴대폰은 여전히 대부분 꺼둔 상태였고 수진에게서 오는 수십 통의 전화와 메시지도 무시했다. 그러나 완전한 자유는 아직 오지 않았. 수진의 마지막 물건이 하나 남아 있었다. 그녀가 출장에서 가져온 고급 가방. 안에 중요한 서류와 노트북이 들어 있었다. 태호는 그 가방을 일부러 챙겨두었다. 마지막으로 정리할 것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날 밤 비가 다시 세차게 내리기 시작했. 태호는 검은 세단을 몰고 수진의 빈 아파트 근처를 지나가고 있었. 그런데 뒤에서 강렬한 헤드라이트가 번쩍였다. 빨간 BMW 시리즈가 미친 듯이 경적을 울리며 따라붙었다. 최민석이었다. 민석은 창문을 내리고 소리쳤. 야, 강태호, 당장 서수진이 가방 내놔. 네가 가져간 거 다 알아. 태호는 백미러를 통해 민석의 일그러진 얼굴을 확인했다. 그는 천천히 속도를 높였. 고속도로 입구로 차를 돌렸다. 비가 앞 유리창을 때리며 시야를 가렸지만 그의 손은 핸들을 단단히 잡고 있었다. 그는 VIP 기사로 10년 넘게 일하면서 받은 전문 방어운전 교육을 모두 기억하고 있었다. 민석의 BMW가 점점 가까워졌. 그는 술을 마신 듯 운전이 거칠었. 이 새끼야, 멈추라고. 민석이 창밖으로 고함을 지르며 차를 바짝 붙였. 그의 차가 태호의 세단 뒤를 들이받을 듯 위협했. 태호는 차분하게 고속도로를 달렸다. 그는 일부러 민석을 유인했. 속도를 올렸다 내렸다 하며 민석의 화를 더 돋웠다. 빗길에서 BMW의 고성능 타이어가 미끄러지기 시작했. 민석은 브레이크를 세게 밟으며 따라왔지만 기술은 없었다. 오직 분노뿐이었다. 너 때문에 수진이가 다 망했어. 네가 다 망친 거야. 민석이 또 소리쳤다. 태호는 대답 대신 방향지시등을 켜고 IC를 빠져나갔. 인천 쪽 항만 지역으로 향하는 외진 도로였다. 사람 하나 없는 창고와 컨테이너만 가득한 곳. 비는
더욱 거세게 쏟아졌다. 민석이 끝까지 따라왔. BMW가 세단을 바짝 추격했다. 태호는 속도를 높였다가 갑자기 줄였. 민석이 반응하지 못하고 차를 급히 꺾었. 그 순간 태호는 엑셀을 밟으며 정확하게 핸들을 돌렸다. 완벽한 드리프트로 차를 옆으로 빼냈. 민석의 BMW가 미끄러지며 통제 불능이 됐. 차가 빙글빙글 돌더니 도로 옆 콘크리트 방호벽을 그대로 들이박았다. 충돌음이 비소리를 뚫고 울렸다. 에어백이 터지며 민석의 몸이 앞으로 쏠렸. 태호는 자신의 차를 멈추고 천천히 내렸. 빗물이 그의 얼굴과 코트를 적셨. 그는 민석의 BMW로 걸어갔. 민석은 운전석에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었. 코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다. 태호는 조수석 문을 열고 수진의 가방을 꺼냈. 그러고는 민석의 차키를 뽑아들었. 민석이 힘없이 손을 뻗었지만 태호는 차가운 눈으로 그를 내려다보았. 이제 그만해. 태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 그는 민석의 키를 빗물에 젖은 하수구로 던져버렸. 철컹 소리가 나며 키가 사라졌. 태호는 자신의 세단으로 돌아가 수진의 가방을 조수석에 놓았. 그날 새벽 태호는 빈 아파트 현관 앞에 차를 세웠. 그는 가방을 문 앞에 조용히 내려놓았. 그 위에 하얀 봉투를 올려놓았다. 이혼 서류였다. 이미 태호가 서명한 상태였고 재산분할 내용도 명확하게 적혀 있었다. 수진에게 거의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 조건이었다. 태호는 한 번도 문을 두드리지 않았. 그냥 돌아서서 차에 올라탔. 빗속에서 그의 세단 불빛이 멀어졌다. 수진은 아침에 현관문을 열었. 가방과 봉투를 발견한 그녀는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 봉투를 뜯자 이혼 서류가 나왔. 마지막 페이지에 태호의 서명이 또렷했다. 그녀는 가방을 끌어안고 울음을 터뜨렸. 비가 그쳤지만 그녀의 눈물은 멈추지 않았. 태호는 작은 원룸으로 돌아와 창문을 열었다. 아침 햇살이 들어왔. 그는 커피를 타며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 휴대폰을 다시 켜지도 않았다. 더 이상 그 누구의 전화도 받고 싶지 않았. 모든 것이 끝났다. 완벽하게, 잔인하게, 그리고 조용하게.